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지프의 간판 스타죠.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입니다. 네, 지프 랭글러는 고향인 미국에서 작년 한 해에만 약 24만 대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한국에서는 작년에 1,800대 가까이 팔렸는데 올해에는 10월까지 판매량이 벌써 1,800대에 육박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1세대 랭글러는 1987년 출시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4세대입니다. 3세대가 2007년에 출시했으니까 국내에 작년 2018년에 출시한 걸 감안하면 11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거죠. 지금 제조사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정도 만에 풀체인지를 가져가는 추세를 바라봤을 때 상당히 오랜만에 풀체인지가 된 겁니다. 사실 4세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실내외 디자인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기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풀체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소한 변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랭글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눈에 어디가 바뀌었구나, 굉장히 세련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랭글러의 전신은 1941년쯤 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됐던 미군 차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용차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프, 그리고 지프 랭글러 하면 사실 오프로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인데 이 오버랜드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온로드 성향을 가진 차량입니다.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들은 랭글러 말고도 몇 대가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벤츠의 지바겐, G클래스가 있고요. 랜드로버 디펜더도 군용차로 사용되다 민수용으로 출시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 디펜더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 환경 규제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단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드디어 이제 얼마 전 신형 디펜더가 출시되면서 모터쇼에도 공개가 됐고 글로벌에서는 이미 시승회도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도 출시하겠죠. 아무튼 경쟁 모델을 꼽자면 대표적으로 G클래스와 디펜더가 있습니다. 이 랭글러는 몇 가지 파생 모델들이 있는데요. 기존 랭글러는 스포츠, 사하라, 루비콘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오버랜드는 기존 사하라 모델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모델은 옵션이 조금 빠지지만 낮은 가격으로 랭글러를 만날 수 있고요. 기존 사하라는 사하라 사막 아시죠? 험준한 산이나 계곡을 타는 그런 모델은 아니지만 사막을 질주할 수 있게 디자인된 모델입니다. 오버랜드는 사하라보다 온로드에 더 초점을 맞춘 모델로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비콘인데 랭글러 중에 가장 오프로드 성능이 좋은 모델입니다. 루비콘은 두 가지 모델로 나뉘는데요. 그냥 루비콘과 루비콘 파워탑으로 나뉩니다. 루비콘 파워탑의 경우 직물 소재로 된 루프를 전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무려 2열 탑승객 머리 위까지 열립니다. 랭글러 중에 파워탑 모델을 제외하면 모두 수동으로 루프를 열어야 하는데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내거나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직물로 된 루프를 뜯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처럼 이동 중에도 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건 파워탑 모델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오프로드를 즐기실 분들은 루비콘을 구매하시고 그 중에서 루프 개방을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더 많은 옵션을 원하는 분들은 파워탑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알파인 스피커나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같은 옵션은 파워탑 모델에 포함되긴 하지만 반대로 기본 루비콘 모델에 있는 원격 시동은 빠지게 됩니다. 이 점은 옵션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4세대 JL과 3세대 JK의 크기를 잠깐 비교해보면 신형은 오버랜드 모델 기준 길이가 4,885mm, 너비 1,895mm, 높이는 1,840mm, 휠베이스는 3,010mm입니다. 구형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커졌습니다. 참고로 투도어 모델은 포도어 모델 대비 555mm 짧고 휠베이스도 550mm 짧습니다. 포도어 모델의 크기는 산타페랑 팰리세이드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베이스는 훨씬 길지만요. 모하비랑 비교하면 살짝 작은 정도고 수입차에서는 벤츠 GLE나 BMW X5보다 살짝 작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고는 랭글러가 가장 높습니다. 투도어 모델 크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 i30랑 비슷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높이나 너비는 랭글러가 훨씬 더 크지만 길이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실내 공간은 앞서 말씀드린 팰리세이드, 산타페, 모하비,
뭐 GLE X5 이런 차량들보다 좁아요. 앞뒤로 널찍하게 튀어나온 범퍼와 옆쪽에 있는 사이드 스텝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차 크기 대비 실내 공간이 좁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은 이제 2.0L 가솔린 터보로 바뀌었습니다. 기존보다는 마력이 한 12마력 정도 낮아지긴 했지만 토크가 5kgm 이상 올랐거든요. 한 5.4kgm 정도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펀치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벨로스터 N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비슷한 스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도 5단에서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뼈대 곳곳에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을 해서 뼈대 무게도 많이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랭글러, 그러니까 JK 때를 보셨던 분들은 야, 이게 랭글러가 이렇게 세련돼졌고 거기다 편하고 조용하게까지 해? 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외관에서 차이는 크지 않은데요. 그래도 소소하게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우선 헤드램프가 LED로 변경이 됐고요. 뭔가 겉에는 계속 이 동그란 모양이 유지가 되고 안쪽에 네모나게 이렇게 LED가 들어갔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세븐 슬롯 그릴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특징이 여기 있던 지프 마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브랜드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차량에. 근데 이게 왜 빠졌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동그란 원형 헤드램프와 세븐 슬롯 그릴만 봐도 아, 이게 지프다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프를 빼지 않았을까 싶고, 범퍼는 정말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거 제가 그냥 앉아도 될 만큼 충분히 넓게 나왔고, 그리고 이 범퍼는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이런데 지금 여기는 안개등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방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센서를 통해서 뭐 주차할 때나 이런 때 용이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측면부를 보시면 이 휀다가 차량 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오버랜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휀다가 같은 색상으로, 미러도 좀 멋있게 돼 있죠. 옆쪽에는 오버랜드 마크, 지프 랭글러 뭐 이런 표시들이 있고, 트레일 레이티드 마크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적인 게 여기 이렇게 경첩이 보이잖아요, 밖으로. 이거는 랭글러가 이제 문을 뜯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을 빼고 이 문짝을 아예 뜯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쪽, 뒤쪽 여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뜯어서 뼈대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은 뜯는 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쪽 뜯는 것만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에 나사 푸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나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빼게 되면은 이제 앞쪽은 다 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듀얼러 HT가 적용이 됐고요. 사이즈는 255에 70R18 사이즈입니다. 주유구도 그냥 열 수 있는데 이 기름을 넣으려면은 이렇게 키를 돌려서 꽂아야 됩니다. 이 후면에 사각 테일램프도 사실 이 랭글러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인데, 이것도 LED를 사용해서 세련되게 디자인됐고, 안쪽에도 후진등이나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깔끔해요. 라이트가 작은 게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천으로 씌워진 게 아니라 오버랜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드 커버를 붙여놨습니다. 뒤쪽엔 지프 로고가 달려 있네요. 그 다음 뭐 이렇게 견인 고리도 이렇게 밖으로 아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트렁크는 이렇게 아래쪽이 열리고 그 다음 위쪽을 이렇게 위로 개방하는 이런 식입니다. 트렁크 공간 반듯해요. 그리고 뭐 안쪽에 조금 수납판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알핀 스피커 적용되어 있어서 뒤쪽에도 지금 우퍼인 것 같죠? 네, 우퍼가 적용되어 있고, 뭐 이쪽에도 12V 이런 것들, 그리고 안에 뼈대가 이렇게 튼튼하게 보입니다. 폴딩 하면은 제가 키가 173인데 폴딩한 상태로 누우면은 문을 닫은 상태로요, 여기부터 머리가 딱 저기쯤에 닿아요. 그러니까 키 크신 분들, 뭐 180 넘는 분들은 이렇게 쭉 세로로 눕기에는 좁고, 대각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구부려서 잠을 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차로 차박을 한다면요. 내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투박하고, 그리고 뭔가 거칠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기존에 비하면 굉장히 예뻐졌어요. 캠핑 장비? 캠핑 가구?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막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좀 튼튼해 보이고 조작하기 편리해요. 그래서 버튼들도 좀 크게 되어 있고, 이 윈도우 스위치가 이쪽에 없고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도 문짝을 떼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 스티어링 시스템이 볼 스크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웜기어의 홈, 그 나사 선 있죠. 그 홈 안에 조그만한 볼들이 계속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너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볼트 너트가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볼이 들어가서 볼이 움직이는 겁니다. 약간 더 고급스럽고 내구성도 좋고 뭐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대신에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복잡해지고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는 않고 보통은 대형 화물차 뭐 이런 데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일반 승용차, 저희가 리뷰하는 승용차는 거의 다가 렉 앤 피니언을 씁니다. 렉 앤 피니언 방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렉 기어가 있고 피니언이 있어요. 너무 단순한가요? 렉과 피니언이 만나서 이 그 나사선처럼 되어 있는 홈들이 있어서 이렇게 고교를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따다닥 따다닥. 어쨌든 렉 앤 피니언은 이런 방식인데, 렉 앤 피니언이 간단하고 단가도 싸고 심지어 에이다스를 적용하기도 렉 앤 피니언이 아주 최적입니다. 최적.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전 편의성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로드에 가는 차잖아요. 아무리 이게 오버랜드라서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오프로드에서는 이렇게 막 험한 길 이렇게 엄청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킥백이라고 하는데 이 요철들이 쾅쾅쾅쾅 지나면서 그게 스티어링 휠로 전달이 됩니다. 물론 시트나 이 페달 쪽으로도 전달이 되지만 스티어링 휠로도 많이 전달이 돼요. 근데 그런 킥백 현상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볼 조인트 방식을 쓰게 되면요. 이 계기판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이게 구형 지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차 간격 조절하는 모션에 구형 지프가 앞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저기 휠이나 아니면 이런 유리창 같은 데에도 다 지프, 구형 지프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 차는 진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최대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조작하기 꽤나 편리했고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도 그냥 제 귀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쪽에 이제 사륜 관련된 기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륜 기어 앞쪽에 보면 여기는 꼭 스마트폰이 들어갈 것 같은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공간이 스마트폰 공간이 아니라 그 루비콘 모델에는 다른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루비콘이 이 오버랜드 모델이나 스포츠 모델보다 무거워요. 그 이유는 루비콘은 오프로드 성능을 최대화 시켰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뭐 부품들의 두께가 두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것들도 있고, 애초에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달라요. 둘 다 사륜 구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루비콘 모델 같은 경우는 전후륜 디퍼렌셜 모두 다 잠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륜만 잠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웨이바 같은 경우도 루비콘은 스웨이바를 해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디퍼렌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디퍼렌셜은 차가 회전할 때 회전을 하다 보면은 안쪽이랑 바깥쪽 바퀴가 회전수가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바깥쪽이 더 멀게 돌잖아요. 우리 운동회 때 돌아보면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디퍼렌셜 기어라는 차동 기어라고 불리는 거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회전수가 보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한쪽 바퀴가 만약에 미끄러운 데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이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력을 100이라면은 49대 51 뭐 이렇게 이게 회전수가 약간씩 달라지게 차이를 보이다가 이쪽이 헛돌기 시작하면 반대편은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돌아요. 차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게 디퍼런셜 락이고, 그래서 뭐 50대 50으로 락을 걸어버리게 되면 양쪽이 똑같은 회전수로 회전을 하는 거죠. 스웨이바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테빌라이저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가 차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바퀴를 잡아가지고 더 이상 못 벗어나게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해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웨이바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위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좌우 바퀴의 높이가 많이 다른 곳이나 이런 곳들을 지나갈 때 한쪽 바퀴가 뜨게 되면 그만큼 접지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네 바퀴가 다 땅에 닿았을 때가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건데, 한쪽 바퀴가 떠버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스웨이바를 해제를 시키면 이 차의 서스펜션이 감당할 수 있는 한으로는 바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좌우가 약간 기울긴 해도
이게 스웨이바 때문에 묶여 있었는데 스웨이바를 해제하면 그냥 툭 하고 떨어지게 되니까 이 바퀴까지 접지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홈로 탈출에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그 기능이 루비콘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이런 앞뒤 쪽에 전부 다 위아래가 구분이 되는 일반 USB랑 C타입이랑 전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220V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뭔가 캠핑 가도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대신 실내 공간은 좀 좁아요. 제가 한번 실내 공간 보여드릴게요. 이제 운전을 하려면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뒷좌석 앉아보면 공간이 주먹 2개 정도가 남네요. 발밑 공간은 충분하고요. 머리 공간도 요 위에까지, 지금 이게 바가 있어가지고 좀 답답해 보이는데 실제로 위에 공간은 충분합니다. 머리 공간 충분하고요. 차체 자체도 높고 차의 키도 크기 때문에 머리 공간 충분합니다. 무릎 공간도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뭐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 정도 공간이 되는데 허벅지가 좀 떠요. 조금 이게 짧아가지고 허벅지가 좀 뜨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만 덜 길면 좋지 않을까. 물론 드나드는데 힘들지만 한 조금만 더 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 송풍구랑 윈도우 버튼 여기도 가운데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USB,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는 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폴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접혀요.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플랫하게, 약간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거의 플랫하게 접힙니다. 네, 일단 가속감은 이 차가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품고 무게는 거의 2톤이잖아요. 근데 2톤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만큼 진짜 경쾌하게 나갑니다. 기존보다 마력은 조금 줄었을지언정 이 토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확실한 이점이 있는 거죠. 8단 변속기랑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가속을 해주는 느낌입니다. 이 차가 바디온 프레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프레임 바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넘는 느낌은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코너링 실력은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워낙 차가 높다 보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이 정도면 흡족합니다. 와인딩 실력. 네, 진짜로요. 이 가속 페달의 느낌은 약간은 민감한 편입니다. 이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훅훅 나갑니다. 브레이크는 엑셀과는 조금은 다르게 밟은 만큼 일정하게 감속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조작성이 좋고 유격이 조금 잇따른 것만 인식을 하시면은 충분히 조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의뢰 이런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차들은 보통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자체의 유격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편이거든요. 스티어링의 유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나온 김에 스티어링에 대해서 말씀 조금 드리면, 스티어링의 유격은 꽤 있는 편이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차가 따라와 주진 않죠.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유격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차체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지금 무게중심이 그 프레임 때문에 어느 정도 아래쪽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코너도 잘 돌아 나가고 뒤뚱뒤뚱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핸들링 느낌이 오묘합니다. 뭔가 타이어 접지력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타이어 접지력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뭔가 스티어링 휠을 꺾는 것만큼 차가 확확 따라온다 이런 느낌도 없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되게 재미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륜 하이로 놓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앞바퀴가 구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조작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무거워지게 되는데, 대신 안정감은 많이 생기죠. 뭐 출발할 때도 그렇고 코너를 돌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아무래도 이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차이기 때문에 직진 안정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특히 고속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륜으로 바꾸게 되면은 고속 안정성도 더불어서 약간 좀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와, 힘은 넘쳐납니다. 힘은 넘쳐나요. 변속기는 그냥 일상적으로 달리면 굉장히 잘 변속을 해주고요. 산길에서 조금 과격하게 주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조금은 한 반박자씩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전혀 불편한 사항이 아니고요. 네, 오늘은 루비콘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 코스로 왔는데 그 표지판에, 경사로 표지판에 보면은 100%, 60%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퍼센트가 100%면은 100도가 아니라 45도가 됩니다. 일단 제가 한번 궁금하니까 재볼게요. 이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기울어짐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몇 도인지 한번 해보고 올게요. 네, 여기는 대충 각도가 12도 정도 나오네요. 대충 이렇게 중간쯤 해서 해보면 15도, 뭐 16도. 굴곡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모드는 4H 오토로 놨어요. 이 정도는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차가 좀 약간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차가 휠베이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배가 닿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제일 큰데, 뭐 저 정도 각도는 무난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각도가 센 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각도가 훨씬 더 가파라 보여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하고 그 다음 몇 도인지 각도 재겠습니다. 사실 배만 안 닿으면은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쉽네요. 그러면은 반대편도 한번 가볼게요. 반대편도 모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쓱 해도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4 하이잖아요. 4 하이면은 사실상 그냥 가장 사륜 중에 약한 단계인데 올라갔습니다. 여기 누가 구덩이를 이렇게 파놨죠? 저 구덩이가 이제 못 올라가서 나온 구덩이인 거예요. 그럼 제가 똑같이 저 구덩이쯤에서 멈췄다가 가볼게요. 제가 일부러 4 하이로 가는 거는 이 4L이나 다른 것들은 구동력을 잠그는 장치들이 당연히 있죠, 여기에. 근데 이걸 쓰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사실. 그래도 랭글러인데. 자, 여기쯤에서 멈출게요. 여기 중간에서 멈추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4H 오토입니다. 가장 약한 사륜이에요. 그러니까 사륜 구동 쬐끔쬐끔 그냥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가볼게요. 못 가네요. 그 다음 4H 파트 타임이에요. 이 4H 오토 여기 있죠? 여기서 4H 파트 타임을 하게 되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켜놓으면은 피칭이 몇 도인지 나오잖아. 지금 이제 구동력을 잠궈 놓은 상태고 4H 파트 타임이에요. 자, 됐다.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 11도가 나오네요. 출발해 볼게요. 못 올라가네요. 와. 저기에 바퀴 빠진 상태로 올라가면은 진짜 사륜구동 제대로인 거네. 그럼 4L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멈췄습니다. 똑같아요. 4L은 올라가네요. 그러면 욕심이 나요. 4H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파트 타임으로 다시 해서 올라가 볼게요. 출발. 계속 파입니다. 계속 파요. 스톱. 자, 스톱했습니다. 12도예요. 피칭 12도인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가볼게요. 못 가네, 진짜. 어쨌든 4L로 했을 때는 뭐 올라가고요. 그냥 4H에서는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분명 더 잘 올라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 각도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궁금하네요. 여기 그래도 꽤 가파라 보이거든요. 자, 와, 이 정도인데도 14도예요. 와, 경사 너무 높다, 너무 가파르다 하는 데는 사실상 뭐 10도 안팎인 거죠. 15도 정도면 굉장히 가파른 편이거든요. 일반 도로에서 만나기 힘들 정도로. 그렇구나. 저쪽에 그러면 모레도 한번 가볼게요. 셀토스도 갔는데 자존심이 있지. 구동력은 잠그지 않고 4H 오토로 놓고 가겠습니다. 네, 그냥 뭐 이건 그냥 가죠. 4H로 놓고 중간에 서 볼게요. 그래서 뭐 섰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모래 좀 많은 데로 들어왔습니다. 자, 섰어요. 출발할게요. 네, 뭐 가볍게 가죠. 그러면 이륜으로 섰다가 나가는 거 되나? 후륜구동이 뒤에서 이 밀어주는 힘이 좋긴 하지만 이런 데 빠질 때는 전륜구동보다 후륜구동이 더 이제 답이 없거든요, 사실. 뭐 눈길이나 그런 빙판도 마찬가지고 후륜구동에서는 어떨지 한번 궁금하니까 해볼게요. 이게 절대 뭐 후륜구동에서 뭐가 어떻다고 해서 랭글러가 안 좋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멈췄다가 한번 가볼게요. 멈췄다가 가는 것도 되는지. 자, 여기 모래 좀 안 밟은 대로 해서 멈출게요. 자, 멈췄습니다. 가볼게요.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뒷바퀴가 바로 빠져가지고 헛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모래가 파인 느낌이 듭니다. 뒤가 가라앉았어요, 뒤로. 사륜으로 놓겠습니다. 네, 뭐 그냥 이 모래판에서 교훈. 모래가 많은 곳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만약에 후륜구동이라면 랭글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오프로드는 잠깐 맛배기로 지금 전환상 보여드린 거였고, 이제 고속주행 하면서 사실 오늘 이 리뷰 하려고 그랬어요. 고속주행 리뷰. 이 오버랜드가 평상시에 타는 거를 염두하고선 나온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가, 그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오늘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고속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도 아까 와인딩이랑 비슷합니다. 일단 가속감, 뭐 이 출력면은 거의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실 거고, 이 2.0L 가솔린 터보가 272마력을 낸다는 게, 그러니까 벨로스터 N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보면은 상당히 고성능 엔진이죠. 그런 엔진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 차체가 높은 SUV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느슨한 편이었어요. 가속 페달, 감속 페달, 그리고 스티어링까지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형 SUV라고 할지라도 예전만큼 그렇게 느슨하지 않아요. 이렇게 높고 차체가 크고 이런 SUV면 당연히 민감하면 안 되지, 위험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합니다. 이게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이 민감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트 포지션이 사실 이 차가 굉장히 높은 차인데 제가 지금 시트를 가장 낮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장 낮춰 놨는데도 불구하고 식탁 의자에 앉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거의 90도, 물론 90도는 아니지만 좀 많이 구부러진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앉아있을 땐 불편한 게 없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페달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꼭 위에서 누르듯이 밟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오르간 타입도 아니고요. 이 페달을 위에서 아래로 밟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앞으로 밀어야 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발목 각도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발목의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감속이 많은 그런 구간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이거를 상쇄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사이드 브레이크잖아요. 기대를 안 했어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도 야, 이 ACC가 잘 작동을 할까? 그리고 이게 뭐 좀 쓸모가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작동을 시켜보니까 아니, 정차할 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끽해봐야 한 30km 되면 해제가 되겠지 했는데, 정차할 때까지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차하고 나면 딱 풀리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의주시만 하고 있으면 앞차가 정차하는 걸 따라서 멈추고 그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재출발이나 오토홀드 같은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능이 없는 것 중에서는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면 자주 쓸 것 같아요. 막히는 도로에서도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발목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조금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ISG가 작동하고 있는데 ISG가 켜질 때 반응 속도는 빨라요. 반응 속도, 켜지는 속도, 그리고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차가 움직이는 이런 속도들은 굉장히 괜찮은데 대신 이 엔진이 켜질 때의 소리가 좀 큽니다. 그 아이들링 엔진음 자체도 조금은 큰 편이에요. 뭐 ISG가 워낙 작동을 잘하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큰 뭐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살살 이렇게 달려보면 의외로 노면 소음이 별로 없어요. 루비콘 투도어를 제가 탔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노면 소음이 이게 타이어 소리 때문에 굉장히 심했거든요. 타이어는 BF 군리치의 오프로드용 전용 타이어가 끼워져 있었는데 KO2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 도로를 달릴 때는 웅웅웅웅웅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귀가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일상 주행 다니면은 그냥 뭐 SUV 타는 것 같아요. 정말 물론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냥 일반 도로를 다니면 지금 같은 때 지금 한 60km, 70km 달리고 있어 보면 그냥 SUV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투도어 모델 탔을 때는 루비콘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진 안전성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오프로드에서는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발휘를 하겠죠. 아무래도 휠베이스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배가 닿는 일도 좀 덜하고 그래서 좀 유리하겠지만 어쨌든 일상 영역에서 봤을 때는 투도어랑 포도어를 비교를 하면 무조건 포도어입니다. 예, 안정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진 안정성, 그냥 안정감 이거 자체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날이 흐리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러게 되면은 시야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지금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일단 창문이 개방감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전면이랑 측면은 뭐 개방감이 아주 좋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긴 큰데 이게 위아래로는 좀 크고 옆으로는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에 부분은 광각 처리를 했고 광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 왜곡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시야가 사이드미러 시야가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한 시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종합해 보면 그냥 SUV 좀 중형급 혹은 대형급 SUV를 사시려는 분들이 이 차를 사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너무나 매력적인 디자인과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이 오프로드 성능은 사실은 뭐 두말해야 잔소리이기 때문에 루비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드 성능은 뭐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많은 편의 장비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선택할 만한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랭글러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사는데 혹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건들도 그 이름이 지니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랭글러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랭글러를 구매하는 분들이 오프로드만 즐기기 위해서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 봐왔듯이 이 오버랜드 모델 같은 경우도 인기가 꽤나 많고 오프로드를 즐기진 않지만 가끔 갈 수도 있어 하는 분들도 이 차의 아이코닉함에 빠져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선은 이 차가 아무리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라고 해도 이런 오버랜드 트림에는 조금 더 편의 장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편의 장비가 많아졌지만 그래도 오프로드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 창문 같은 경우는 1열 내리는 것만 오토예요. 근데 이거는 1열을 올리는 것까지 오토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거 뭐 오프로드 성능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단순한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문제지 이런 것들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충돌 안전성입니다.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차잖아요. 실제로 아래쪽에 프레임이 깔려 있어서 뭐 진짜로 튼튼하죠, 차는. 근데 이제 차가 튼튼한 거랑 승객이 안전한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이 차의 충돌 테스트 결과가 나와 있진 않아요.
뭐 이전에 충돌 테스트 했던 거를 보면은 뭐 2017년에 IIHS에서 했던 충돌 테스트 이런 것들을 보면 정면 충돌은 뭐 괜찮지만 측면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뒷좌석 승객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부족하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충돌 테스트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